계약금까지만 낸 상태다 라고 하면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도금까지 냈다. 계약 해제가 될까요? 이거를 알면 로스쿨 3년 과정에서 배울 엑기스를 정확하게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받는 거고, 일단은 부동산을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으시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계약을 했는데 깨고 싶다,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상담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매매 대금을 여러 번 나눠서 내잖아요. 제일 먼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뭐 내고 그리고 잔금 내고 이런 식인데, 계약금까지만 낸 상태다 라고 하면 단순 변심이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다만 계약금을 포기를 하거나 하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준 이후 중도금까지 냈다 아니면 잔금까지 냈다라고 하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약금까지 낸 상태에서는 내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금 정도를 포기하는 페널티를 물고 계약을 깰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싫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나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 냈다 하더라도 계약을 깨고 여태까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의외로 이런 부동산 계약이 방문 판매법에 적용을 받아서 청약 철회가 될 때가 있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금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방문 판매법에 해당을 하려면 이거 내가 소비 용도로 산 부동산이고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아닌 길거리에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로 설명을 듣고 샀다거나 그런 어떤 방판법에 해당할 법한 방법으로 산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깨려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분양 계약서에 해제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시행사가 만들어 놓은 이 계약서에는 우리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많이 적어 놓을까요? 안 적어 놓을까요? 많이 안 적어 놓습니다. 근데 시행사는 이런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도금을 뭐 2회 이상 안 내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중도금 2회까지 안 냈는데 그러면 계약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시행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계약 해제된다가 아니죠. 시행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을 깨줄지 안 깨줄지 선택권을 가지는데, 시행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분양 사태거든요. 계약을 깨주겠습니까? 깨줘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제가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깰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그럼 계약 이것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들 보시면서 이제 여기 위약금이 예를 들어서 분양 대금을 10%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 5%를 냈어요. 그럼 계약 깨려면 마저 10% 통으로 내놓고 깨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 이후로 가버리면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못 깹니다. 근데 계약금까지 낸 상태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금까지도 내가 다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 단순 변심 말고 뭔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핵심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깰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시행사가 사기를 쳤다, 매도인이 사기를 쳤다 했을 때 취소 가능. 그 다음에 차고가 있었다, 취소 가능하고요. 세 번째,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자로 인해서 해제 가능하고요. 네 번째, 저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 라고 할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표현이 취소든 해제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깬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을 깬다. 그러면 사기 취소라는 거는 뭔가를 지금 나한테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이 뭐도 속였고 뭐도 속였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계약을 깰 정도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기여야 돼요. 법원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광고에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각하게 사기를 친 경우에만 취소가 돼요. 이거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이 애초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광고로 들은 내용이 제2연육교가 만들어진다, 영종도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계약 취소를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아파트 자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봐서 계약 취소까지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었던 사건 중에는 상가인데 앞에 테라스를 쓸 수 있을 것처럼 광고를 했고 근데 실제로 못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허위 과장 광고이긴 하다. 하지만 취소급에 해당할 정도의 사기 수준은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줄 정도의 사기로만 보인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만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착오 취소인데 조문을 한번 보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야 돼요. 다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가 이 상가를 이 정도 가치로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걸 동기의 착오로 주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기의 착오로 인정받았던 사건은 상가를 이제 분양할 때 호실이 여러 개 호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주 출입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가들이 굉장히 고가 분양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출입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유동인구가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가 착오가 일어난 상황으로 해서 취소가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것 급으로 부동산에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하자여야 될까요? 중요한 하자여야 될까요? 그렇죠. 중요한 하자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그 1층과 2층 사이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고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다 라고 해서 상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이 전부 다 내력벽으로 다 막혀 있어서 이 상가는 보이지도 않는 숨은 상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 정도면은 이거를 애초에 이 상가의 가치에 대한 하자급이라 해서 해제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예요. 누가 채무불이행을 했냐면 내 계약의 상대편, 그러니까 시행사가 뭔가를 안 지킨 건데 가장 많이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되는 게 시행사가 준공일을 어기는 경우예요. 계약서에 준공일이 언제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준공 소식이 강간무소식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까지 지급했어도 여기에 해당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금도 포기 안 해도 되고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표현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중요한 부분에 저쪽에서 뭔가 잘못한 껌덕지가 있을 때 계약이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도금이랑 잔금을 쳐야 되는데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아니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네 가지 설명한 시행사의 잘못이라고 법원이 봐줄까요? 왜요? 매매 대금을 낼 책임은 산 사람한테 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시행사에서 계약서에 얼마 대출되고 대출 우리가 확약하겠다라는 특이한 게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런 문구가 계약서에 없다면 대출 안 나오는 건 내 사정이지 여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깰 수 있는 사유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P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법원이 예를 들어서 확정 수익률을 기재하는 경우 이 상가의 경우에는 확정 수익률이 얼마가 나옵니다라고 광고를 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사람이 혹하게끔 분양사무실에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다 그냥 그 광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라고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하고 관련해서는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가 이거 중도금 대출 됩니다 또는 뭐 잔금 대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잘 적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뢰인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제 막 설명을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분양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이 사람들과 우리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시행사를 구분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분양 대항사가 팔기 위해서 막 칼을 치는 거를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시행사한테 해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한 호실 팔 때마다 인센티브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는 거에 굉장히 급급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행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는 말은 시행사가 내 계약 상대방인데 시행사가 그 내용을 나한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에도 중도금 대출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잔금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대출 안 되면 중도금 계약금 다 돌려받고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약을 갖다가 계약서에다 넣어야지 계약서에서 100% 책임을 지행사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내가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계약금마저도 돌려받고 계약을 깨고 싶다 하면 아까 이야기한 법에서 정한 이런 상대방이 뭔가를 중대하게 책 잡힐 만한 짓을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이상으로 넘어가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금만 포기할게 제발 계약을 깨줘라는 게 더 이상 안 먹히는 단계에서도 아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거에 해당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기 취소에서 제가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고지음 말해줘야 되는 거를 말을 안 하는 것도 법원에서는 사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상가의 한복판에 기둥이 있다라는 거를 고지를 하지 않고 분양을 했는데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기둥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음이 있는 걸 고지 안 한 숨김으로 인한 사기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그 뒤에 엄청나게 공동주의가 있는 거를 숨긴 경우도 이런 그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한 거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도요,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아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방문 판매법은요, 방판이라고 하죠. 옥장판 같은 거. 그런 경우에 14일 내에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정해놓은 게 방문 판매법인데 부동산도 특이하게 이 방문 판매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중에서도 본인이 주거용이나 아니면 직접 사용할 용도로 이제 분양받는 거를 딱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방문 판매처럼 원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권유를 받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권유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왜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티슈나 이런 거,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면서 오피스텔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설명해주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내 물건에 대해서 청약을 받거나 설명을 들었다. 아니면 또 가장 많은 케이스는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텔레마케팅이죠.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다 방문 판매법 적용을 받아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 내에 단순 변심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철회할 수 있어요. 계약금 준 것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여기 방문 판매법에 전화로 권유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문하기 전에도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방문 판매법 적용 아니냐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전화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는 전화로 설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 그 통신 내역을 보니까 1분 미만에 전화한 거예요.
거예요. 근데 1분 안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도록 권유한다라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분 미만의 통화는 모델하우스에 갈 건데 몇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도의 얘기에 그친 거고, 그걸 가지고 전화를 통한 뭐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방문판매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14일 내에 청약 철회 건도 없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라고 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으면 빨리 14일 내에 계약을 깨겠다라는 걸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내가 어떻게 체결하게 됐는지도 사실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서 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호객행위를 당해서 분양사무실을 가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법을 같이 볼게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는 적용될 수가 있어요. 2조의 1호의 방문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호의 전화 권유 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급으로 보는 그 길거리에서 호객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 권유 판매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방문 판매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방문 판매라는 거를 보면요, 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한테 권유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일단 재화나 용역이어야 되는데요. 모든 부동산을 그렇다고 보진 않고, 법원에서는 이제 소비 목적으로 내가 거기에 살거나 아니면 쓸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를 권유하거나 청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 같은 데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받고 거기서 계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호객행위를 해서 분양사무실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령에서 정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여기 1호인데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함께 이동을 해야 돼요.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는 건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분양사무실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건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법원이 방문판매법에 해당 안 된다고 본 사안인데, 이걸 보면 수원지방법원 2022 가단 575978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요, 이분들이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사원들로부터 홍보 전단지를 받고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서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문판매법에 해당되니까 우리 청약 철회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원 판단을 보면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가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나눠준 것만 가지고는 재화 등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해서 거래 교섭이 개시되는 등 청약을 유인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고들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분양 홍보관은 피고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길거리에서 일단 전단지를 나눠준 거는 일종의 광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광고를 우리가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거를 영업장소 외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갔으니까 이것도 방문판매법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 단순히 여러 명한테 그냥 전단지만 나눠줬고,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꽤 괜찮은데 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홍보관을 찾아가서 홍보관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거라면 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방문판매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길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어디에 지어지고 뭐 몇 호선과 몇 호선에 있고 얼마 정도만 넣으면 시세 차익 얼마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어느 정도 듣고 같이 이동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제 전화 권유 판매가 될 건데, 전화 권유 판매는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부터 14일을 기산을 하냐, 14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 기준으로 14일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방문판매법 8조예요. 이게 중요하죠. 3호를 보면 계약서에 이 철회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훨씬 뒷날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상담했었던 사건 중에는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다 내고 한 3년이 지나셨더라고요. 잔금을 남겨놓고 방문판매법으로 청약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에는 만약에 뭐 중도금 이상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못한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철회권을 무한정으로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좀 유보적인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받고 그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러 분양홍보관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14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해결했었던 사안 중에서는 저희 이름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응해주지 않던 시행사가 계약금을 다 돌려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요. 아니면 지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가져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쟁위원회에 이게 방판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한계가 뭐냐면 시행사가 따르지 않겠다. 나는 이 결과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셔야겠죠. 상가 내부의 기둥 때문에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걸 구하는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다 종결이 됐습니다. 이 상가는 선분양 후 시공된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이제 분양을 받고 시공이 완료돼서 비로소 이제 현장을 확인을 했더니 상가 내부에 중앙에 기둥이 하나 있고 또 벽면에 기둥이 있어서 총 2개가 있어서 다른 상가 소유자분들이 저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저희가 계약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법원의 결정인데요. 판결문이 아니고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시행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취소해 줄 테니까 합의하자 해서 계약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재판부에 조정되었음을 알리고요. 법원으로부터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 공고 결정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저희와 상담하기 전에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다 하나같이 이 분양 계약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으로 직접 갔어요. 현장을 보고 기둥의 사이즈를 실제로 체감을 하고 여기는 계약이 취소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검토서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의뢰인들이 아니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시냐라고 반문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는 그 팸플릿만 보고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팸플릿에 보면 도면이 있었고요. 도면에 그 사각형 검은 점처럼 그 기둥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취소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재판부를 설득한 전략은요. 첫 번째, 재판부에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전달하자. 두 번째, 다른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해서 기둥 사건에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하자. 세 번째, 상대방의 설명 의무 위반을 쟁점화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막바지쯤 되니까요. 판사님께서 우리 측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이런 점이 시행사 측에서 판결을 딸랑 3주 남겨둔 상태에서 조정하자고 연락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사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마다 또 계약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상가 사건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분양 계약서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수분양자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들었다라는 걸 깨알같이 적어놓은 그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도면이 이제 그려져 있고 아래 도면과 같이 기둥이 있다라는 걸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 긴 문장을 전체를 다 수분양자가 직접 적고 심지어 그 도면의 기둥 부분에는 또
여기에 기둥이 있음이라고 또 자필로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둥이 있는지 몰랐다, 설명 못 들었다, 그러니까 계약 취소하겠다. 그게 단순한 논리로는 되지 않을 거고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너무 다르다 라는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저에게 사건을 하기 전에요, 시행사 측에 여러 번 내용 증명 보내셨는데요, 이런저런 주장들이 여과 없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송 중에요, 시행사 측에서 그러한 내용 증명을 근거로 저희 주장을 반박해 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함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주의하실 것은요,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추인한 것 같은 행동을 하면 계약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추인한 것 같은 행위다라는 거는요, 이런 취소 사유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잔금을 치는 경우에 이제 추인한 걸로 보고 취소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음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했다,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다 라고 할 때요, 이 계약을 깨고 싶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그러려면 매매 대금의 10%를 물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약금을 다 줘야 될까요? 우리 법무법인 제휴 부동산 팀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또 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화면 오른쪽 위에 지금 나오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요, 부동산에 하자가 있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착오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건 안 되고요,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분양계약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2조의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을 보면 을은 수분양자죠.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이래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 시행사인데요,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단 건데요. 다만 제6항을 보면요, 이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총 공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른 계약도 거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도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또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약금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다음의 사정을 본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는요, 매매 대금의 10% 정도의 위약금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보면요, 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해제를 요구한 점, 피고가 구체적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했습니다. 50%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가장 많이 감액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계약금으로 정한 것보다도 일부만 지급을 했을 때 이것만 포기하면 안 되나요? 라는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보인다면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을 다 위약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 대금을 정했는지,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런 게 정해졌다면 본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요,
위약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에 감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우선 계약금 반환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때는 최후의 방편으로는 위약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단계별로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